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뭐 비용이나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뭐 제약들이 있겠지만, 이제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 의료 때문에 드는 비용에 대해 비용을 얘기하자면, 어, 물론 이제 장애에서 오는 그 의료 비용이 따로 있겠죠. 뭐 뇌성마비라든지 뭐 근이양증이라든지 척추장애, 다양한 그 장애 때문에 오는 의료 비용들이 또 있고, 또 이제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뭐 위장병이나 감기 뭐 이런 일반적인 그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런 질병이 있어서 면역성이 약하다거나 더 오래 뭐 질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자주 걸린다거나 이런 좀 다양한 측면들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의료적인 측면의 비용, 이것들이 이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안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장애인 같은 경우 이런 비용, 그 의료비를 평생 죽을 때까지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많은 비용이 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동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활동보조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료 비용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치료에 적용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런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우리 동네에 없어서 멀리 뭐 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아니면 활동보조가 붙어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들의 비용도 의료비에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비장애인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통계낸 사람들보다 훨씬 이 차이가 많거든요. 통계낸 사람들의 그 의료 비용보다는 몸으로 느끼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의료 비용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차이에서 오는 힘겨움, 그때 더욱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목 디스크나 뭐 이 근육통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마다 이 먹어야 되는 약이나 또는 병원에 가야 되는 비용들이 생각 외로 많이 든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뿐만 아니라 주거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전동일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장비들을 그 들어갈 수 있는 집 자체를 구하기가 워낙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주택 구조가 아파트 외에는 장애인에게 맞게 설계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편의증진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그게 주거용 주택에 적용되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큰 건물이나 관공서, 뭐 대형 빌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띈 건물 같은 경우는 물론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는 게 자체가 참 힘들고요. 설사 집을 구했다고 해도 그것을 장애인이 쓰기 편하게 개조할 수 있는 비용이나, 그리고 이 그 개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해주고, 이건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살기 편하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사 갈 때 그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비용까지도 나는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고, 또한 그게 그 개조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들이 되게 고가라는 거죠. 만만치 않은. 근데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복지 정책으로 이런 거를 지원해 줄 때는 복지 정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립생활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활동보조, 소득보장도 얘기하지만 주거 문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고, 자립생활에서 그
지역사회 기반 조성 안에서 지역 안에서 정말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그런 것 장애인 스스로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측면도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적으로 장애인 정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주거 정책들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임대 아파트나 뭐 주거 그, 그 전세 계약 정도 대행해주는 차원의 주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장애인이 주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여성 장애를 얘기할 때 장애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삶이 이중적인 차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장애 빈곤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서의 삶, 장애인도 차별, 빈곤한 사람으로서의 그 저소득층이 갖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하여튼 그 좌절감 그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빈곤하다, 가난하다라는 것들에 더 내포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빈곤하고 가난하다라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개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고 장애란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도 개인이 극복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회가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지 장애를 극복한다고 해서 비장애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빈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나갈 생각은 안 하고 개인의 무능력함으로 끌고 나가고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혹은 빈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아주 극소수의 문제인 양 취급하는 사회적 구조가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받아볼 때 흔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장애 극복 사례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어떤 수영 선수 발달장애 수영 선수 얘기를 하고 마라톤 선수 얘기를 하고 영화에서 맨발의 기봉이 같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얘기 속에서 모든 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은 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장애를 극복했다고 해서 비장애인하고 같이 했을 때 그런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비장애인하고 할 때는 같아질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신체적 구조를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맞추면 어쩌면 사회가 장애인에게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할이 주어질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인데 장애를 갖고 있어서 성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인지하지는 않으면서 역할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이런 역할들은 여성도 똑같이 주어야 된다. 해야 되는 역할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결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장애 여성은 그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장애 여성을 여성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상이 더 노출돼 있고 더 여성으로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장애인으로서 인식해야만 그 장애인이 훌륭한 장애인이 되는 거지 비장애인 속에서는 결코 장애인으로서 인식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빈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빈곤도 그 노동시장에서 훌륭한 정책을
그하고 다량의 자본의 투입에 의해서 그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리고 경쟁사회 속에 거기에 능숙하게 처해진 사회적 환경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경쟁했을 때 떨어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사회적 구조도. 그런데 이 경쟁사회 속의 안에서는 그걸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자립생활센터 예를 들어서 자립생활센터 안에서 자립생활센터들을 장애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는 당사자 조직과 그 다음에 자조 형태의 단체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자립생활센터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비장애인 정도의 활동 능력을 요구받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립생활센터에도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순점이 있냐면요. 저는 종교인과 사회복지사가 똑같이 동정과 사랑을 요구해요. 사회적 그 시혜와 동정에 의해서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는데 이쪽으로 그 종교인과 사회복지사 안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정 사랑과 봉사를 펼치려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순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도 장애인을 장애인으로서 바라볼 때 그리고 빈곤이 그런 비장애인 속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의 차별적인 구조 안에서 똑같은 역할을 쥐어주서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역할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로 가지고 있는 그 추가적인 많은 비용과 비장애인으로서의 역할을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쟁사에 살아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의 차이를 보인다거나 비정규직에 눌러 앉는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 소득을 임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과 그다음에 장애를 추가 비용이 함께 이중으로 플러스니까 그 차이가 비장애인과의 빈곤의 차이가 훨씬 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빈곤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장애인이 빈곤을 탈피하려면 사회적 정책적으로 복지 정책 안에서 그 비장애인 중심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이 개개인의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표현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제 시행되는데 거기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애인의 빈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저거 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대부분 빈곤한 장애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뭐 의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그 서비스 자체를 적게 받게끔 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이 그것들을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정말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까가 먼저 목적이 되는 정책들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복지정책에서 정말 장애인 복지든 어떤 복지든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인가에는 정말 의문시된다. 정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보조 서비스 자부담과 관련돼서 얘기 좀만 더 해주실래요? 이제 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되면서 5, 6년 전부터 유료로 그 도움을 장애인 스스로가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걸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유료화해서 그 보조자에게도 노동의 대가를 이제 지불할 수 있다면 보조자도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서비스의 질과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료화를 얘기한 거고, 그것을 이제 활동보조인이라고 얘기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정의원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잡혀보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생활들을 할 수 있는 활동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점점 중증장애인들로 활동보조인 욕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하라,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존의 권리로서 이제 그 보장하라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그 정부 시책으로 감안되면서 올 5월 달부터 활동보조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될 텐데, 거기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제 시간당 바우처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우처 안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하려면 자기 책임성이 있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시민 주부 장관이 그 모든 복지 서비스, 바우처 형식의 복지 서비스에 자부담을 넣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인복지, 산모,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아 교육 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자부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의 그 정책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금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많은 그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까만 감안했지, 이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부담을 얘기했고, 자부담은 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그 장애인 중에 뭐 3분의 1 이상이 빈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그 사회 구성원들 중에 가장 빈곤한 게 장애인과 노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으로 그런 빈곤한 사람들에게 결국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아니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서비스보다 훨씬 적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히 계약적 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자부담 얘기가 나온 거지, 저는 결코 장애인의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을 존중해서 자부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가 저기 뭐야 그냥 해볼게. 뭐 이게 의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빈곤이라는 게 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써서 빈곤한 것뿐만 아니라 전 다양한 측면의 빈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돈이 있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갈비를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식당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면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건 빈곤함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금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가난하고 빈곤하다라고 얘기하면 돈이 없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 사회 구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산다면 저는 이게 빈곤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자기가 접하는 주변 사람들과 자기와의 차이가 너무 심할 때 이것은 빈곤을 느끼는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열등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이 명품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신발 뭐 나이키나 뭐 이런 뭐 정말 아디다스나 뭐 이런 정말 5,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시장 가서 사도 신발 신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기가 느끼는 동질의 동료들 사이에서의 갭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친구들과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영화관이 친구들은 아무 꺼리낌
있는 영화관인데 난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전 빈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빈곤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생계, 의식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정말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은 정말 이 사회 구조 안에서 다양한 차별과 접근성 그리고 교육이나 사회 환경적 차별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자괴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거기서 오는 빈곤도 전 빈곤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경험한 거는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은 다 비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에서 제가 휠체어 타기 전에 이제 손 붙잡고 걸어다니거나 그럴 때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내가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같이 먹으러 다녔는데 장애인들하고 같이 휠체어 타고 다녀보니까 한정된 곳밖에 못 가는 구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휠체어가 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한정된 몇 군데밖에는 못 가는 내가 아무리 저 집에 뭐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서 가더라도 그게 2층의 좁은 구조에 계단이면 난 장애인 친구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못 데려와요. 그러면 나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비장애인 친구들을 불러서 거기에 가요. 왜냐하면 비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그게 맛있다는 걸 알면서도 난 나 스스로가 비장애인 친구들과 장애인 친구들을 차별하고 있고 장애인 친구들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나도 누군가를 그 빈곤의 열악한 속에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모순들을 없앨 수 있는 게 정말 그 빈곤하지 않고 빈곤한 거에 대한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빈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격차가 좁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참 흔히 이제 우리가 활동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써요.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장애인은 장애인 스스로 그것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차별을 왔을 때 그것에 저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사회적으로 그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권 투쟁할 때 정말 이동권이 사람 이름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동권이 뭔지 다 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게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는 게 사회적 인식으로 변화된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활동보조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웬만해서 이제 장애인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활동보조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변화들 이것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면 주체들이라는 거예요. 주체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차별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들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복지정책을 할 때 그 복지정책의 그러니까 수혜자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역으로 저는 정치를 별로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장애인이 정치 안에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란 내가 불편하면 못 살거든요. 내가 편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주체들이 자신이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장애인을
장애인 불편함을 이해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를 느껴야만 그 사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나 장애인 복지 여러 가지 이 정책적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할 때 이 당사자나 그 수혜자의 목소리들이 그 안에 담아져야 된다. 노숙인문 아무리 장애인한테 노숙인 문제 얘기해봐요.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젊은 사람한테 노인 문제 얘기해봐 모르고 남성한테 여성에 대해서 말만 우린 힘들거든요. 그 실적으로 경험해봐야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차별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에나 그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들이 담아내야 된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요. 아니 맨날 똑같은. 우리 사회 유일한 사회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여서 기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초법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낮은 최저생계비 때문에 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이 기초법의 수급자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저생계비로 별도로 잡혀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중적인 빈곤을 낳게끔 하는 것이 현재 기초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본인의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나 자식이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기초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데 즉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이것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액이 소득으로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은 부분일지라도 높은 기준 때문에 소득 환산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일한 사회 안전망인 기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빈곤계층 그리고 빈곤장애인이 이런 수급자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과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재산이 수두로 그 환산되는 거를 따로 띄어서 잠깐 그거는 멈추면 안 될까요? 기초법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그 기준이 기초법에서 소득의 환산은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하나도 없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전세에 산다고 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실제 소득으로 50만 원이 잡히게 됩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3만 원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에 5천만 원짜리 전세에 산다면 소득이 전무한데도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소득은 그 아파트의 재산의 소득 환산만으로 250만 원이 나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도 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노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주거의 보장을 위해서 주거 공간의 전세 비용이나 주거 비용이 재산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의 소득 환산 때문에 기초법에서 탈락하고 결국 어떠한 소득 보장도 받지 못한 채로 빈곤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주거가 있어야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 대책이 아예 전무합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혹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혹은 장애인을 고려한 주거 대책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일부 연구임대 우선순위나 국민임대 아파트에 있어서의 몇 프로 이상 내에서는 할당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연구임대 아파트는 접근권의 문제로 그리고 국민임대 아파트는 비용의 문제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장애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자 해도 주거가 마땅하게 적절하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립생활은 요원해지는 것이죠. 또한 어렵게 주거를 마련하다 할지라도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이 주거에 대한 소외나 주거로 인한 빈곤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거는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 빈곤 자체가 심화되고 있지만 장애로 인한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장애인의 빈곤은 주거에서도 교육 그리고 노동에서도 모든 측면에 있어서 계속 더 가중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하면서 여기에 본인 부담금, 즉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적 측면에 있어서의 본인 부담금 부과라고 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이전에 없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도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빈곤계층이 실제 본인 부담금을 부과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소치료 그리고 건강권에 있어서 침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실제 소액부담금,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소액에 있어서의 자기 본인 부담금을 더 부과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빈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처해야 되는 복지가 이러한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본주의 안에서 관리와 통제의 기능을 하던 복지가 이제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시장화하고 자본화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이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이나 간병이나 학습보조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 부담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일부 내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부과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차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현재 복지의 문제는 이미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내에서의 차별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최저의 삶을, 최하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것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조차도 돈을 더 부과해야만 그것이 이득이 되는 민간시장에 의해서 보장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빈곤층 혹은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구분을 떠나서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안전망과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나 의료급여법 계약 저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체적인 기조를 바꾸는 투쟁들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복지가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재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부터 제도화돼서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는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부담, 자기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호 대상자, 즉 수급자인 의료보호 일종이 원래는 자기 부담이 없는데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자기 부담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병원에 갔을 때 이전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일정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무료가 아니라 비급여 부분 또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중의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여러 제도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복지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적인 그야말로 사회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무마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관리적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었는데 나아가서 이제는 시장의 형태의 복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본인 부담금 부과처럼 한쪽으로는 자신이 돈을 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이는 또한 돈을 더 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장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빈곤계층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에서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고 더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은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가 복지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돈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향을 바꾸는 투쟁들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복지가 공공의 복지, 사회 안전망과 사회 공공성 그리고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재편되는 것이 지금 시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안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돼? 끝이야? 대안? 아니 뭐 아까 뭐 방법 뭐 영향 뭐 그거 보니까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 없어. 장애인의 빈곤은 일반화된 빈곤에 더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의 빈곤은 그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빈곤하냐 빈곤하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장애로 인한 광범위한 차별과 배제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또 다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제거돼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이나 교육권이나 노동권에 있어서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소득 보장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적정한 소득 보장 제도가 지금의 한계적인 장애 수당이 아닌 기초연금이나 무기여 장애연금 형태 등을 통한 소득 보장이 빠르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영유하기 위한 주거권의 보장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보장, 즉 주거에서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주거비용의 보조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라든가 활동보조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의 보장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들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지금 재가 장애인이나 이런 빈곤 장애인들이 어떠한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부터 해야만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한 판단과 이에 적정한 대책들이 장애인에게 이중의 차별적인 정책들을 걷어내고 대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는 거야? 안 써도 되겠다.